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담당 강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제주포럼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제주의 생태법인 모색을 중심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현호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현호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태풍 속에서도 황금빛 가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가을이 매년 되풀이됐으면 좋겠지만 지속 가능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사태를 3년째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는 제17회 제주포럼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세션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션을 이끌어 주실 박규환 교수님, 주제 발표를 해주실 클라우스 보셀만 교수님, 진희종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 생태 위기로 인한 감염병은 물론 각종 재난과 재해가 없도록 자연과의 공존 방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극복에 전 세계인이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세션입니다. 천리길을 가는 사람과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마음 자세와 짐을 꾸리는 방법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머나먼 천리길을 가는 마음가짐으로 세션에 임하여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현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세션의 자장을 맡아주실 박규환 영산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독일 할레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박규환 교수님께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자장을 맡은 영산대학교의 박규환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기후생태위기에 따른 인류의 대응, 그리고 최근 이 생태법인이라는 그 생태철학의 바탕을 둔 우리 진희종 교수님이 연구하신 이 논의가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제주 포럼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스 보셀만 오클랜드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화상으로 참가하시는데 약간 이제 연결 부분 때문에 지금 연결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스 보셀만 교수님은 이쪽 지금 저희가 하려는 이 기후생태 위기에 있어서 소위 개척자적인 법학자로서 개척자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독일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배울 게 많고요. 그리고 환경법학자죠. 또 지구 헌장, 그리고 뭐 생태학적인 어떤 헌법 질서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드릴 분은 생태법인이라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처음은 국내 처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제시해 주신 진희종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생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런 모임들을 주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생태법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인데요. 해양동물생태보존연구소장 장수진 박사님이십니다. 여기 두 번째 계신 분이시고요. 두 번째 토론자는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 소위원장이십니다. 세 번째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는 한겨레 신문의 남종영 기자님이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는 강원대학교 로스쿨의 박태원 교수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진희종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예, 부설명 교수님은 지금 연결은 돼 있는데, 예, 이제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희종 교수님께 저희가 생태법인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희종입니다. 오늘 이 생태법인 도입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발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함께 토론해 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된 내용을 차근차근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생태 위기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신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께서는 지금이 기후 위기가 인류가 공동을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멸하느냐 10년이 남았다고 강력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종이 멸종 등 다양한 생태위기가 21세기에 들어서 급격히 밀려오고 있는 게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고 인류 자체도 이 사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현 세대가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의 근원은 자연을 대하는 인류의 오랜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연을 인간이 욕망 충족을 위해 일방적인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고 미래는 인간 윤리와 동시에 사물의 권리 주체가 이 범주가 인간 중심성을 뛰어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체제이어야 합니다. 최근 한 300년간 인류가 이 산업화 과정에서 어쩌면 과도하게 자연을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는가. 어떤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생태위기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중심적 자연관, 이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 극복되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게 생태위기의 긴박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통의 의견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지구촌 기후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하나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생태법인은 미래 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치주의에서 사용하는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적으로 권리주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생태법인은 이 권리주체의 범위를 자연을 대상으로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생태법인의 기본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생태법인은 특정한 자연존재가 자신들이 내재적 가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능력을 갖게 함은 물론 미래 세대의 생태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상가들이나 정치자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장하지만 사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이념은 인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이념과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매개 역할로서 생태법인 제도는 이 실용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법제도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근대 법치 국가는 인간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이나 인간이 아닌 대상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류의 상당히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역사의 진보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아니면 학교나 그런 어떤 법인의 대상이 자연물로 확대되지 말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 생태법인 제도는 기존의 법인 제도에 가치가 중요한 생태계나 동식물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권리를 현행 법체계에 더욱 포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생태법인 도입이 그렇게 용이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대한 어떤 관행, 법인에 대한 법체계가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나는 사실 하나로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동물 혹은 자연의 존재가 당장의 권리를 갖게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의 권리를 교행하기 위해서 자연의 권리와 현행 법주주의 체제의 매개자로서 생태법인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하나로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래는 생태계의 최고 정점에 있는 최종 포식자로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해양 생물입니다. 특히 고래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저지하거나 낮춰주는 데 매우 중요한 해양 동물입니다. 그리고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의 지표이기도 하고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면 제주도 전체, 육상과 해양을 통틀어서 생태계의 어떤 건강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지금 한 120마리 정도 남은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멸종을 한다는 것은 제주도 해양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해양이라는 것이고 제주 해양이 사람이 살기 어렵다면 제주도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해양 오염과 난개발, 해양관광 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생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적색 목록상 준2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멸종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돌고래가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돌고래의 생존 조건이라든가 어려움을 대변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생태법인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이며 그 권리의 한계는 무엇이며 권리의 종류는 무엇이며 책임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사법체제, 민형사 중심의 사법체제에서는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태법인이라는 것이 우리 법원 제도에서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연의 권리가 향후 헌법 개정에 포함되어 생태법인이 헌법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제주 남방 큰 돌고래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생태적 가치가 큰 대상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정 사안에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어떤 조건에서 어떤 한정 목적에서 부여할 수 있는지를 플랫폼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를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태법인 대상이 많아질수록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가 생태지향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구촌 모든 국가, 지역 공동체에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오늘날 제주도에는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만일 제주도민들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한다면 제주를 찾는 사람이나 제주도민들이 왜 우리가 남방 쿤들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의 권리에 대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갖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소중한 생태 지역임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어떤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제주도민들이 지구의 기후환경 위기나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생태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되고 제주도의 최근 도정 지표처럼 인간과 자연이 같이 행복을 해야 됩니다. 인간과 자연이 같이 행복하려면 기존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태법인이 그 변화의 첫 단추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의 사례를 잘 만들면 한국 사회가 나아가서 인류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희종 선생님의 매우 진보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라서 좀 청중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독일에서는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헌법적으로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한국 헌법도 거의 못지않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독일에서는 이런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공기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무슨 법인격을 부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지금 황사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황사 때문에 고생을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만약에 공기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면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화한다? 이게 뭔지 좀 생소하실지라도 만약 그게 실현이 되면 아까 황사 문제처럼 우리가 그동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권리화돼가지고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시작점에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 클라우스 보셀만 교수님이 파이오니어처럼 이 부분을 개척하시면서 법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우리 보셀만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제가 비자를 받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됐고요.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요, LA에서 지금 오클랜드로 막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못 간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조직위원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진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진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세 가지의 어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전 세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유엔의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의 공통점은 바로 전통적인 우리 인류세 기반에서 보고 있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인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주남방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요,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연을 우리와 동격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독일에서도 비슷합니다. 1987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소송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 정부에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기본권을 무시했다. 동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는요. 크리스토퍼 스톤 씨와 같이 돌아가셨죠. 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법인격에 대해서 이 컨셉을 지지해 주신 분이 2년 전에 타결하셨습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저가 물개죠. 사자 물개인가요? 근데 사자 물개보다 조금 작은데 북해에서 살고 있는 이 실에 대해서, 물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북해의 공해 때문에 이러한 물개들의 생활터전이 파괴되었다. 이건 과학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독성이 계속 불어나서, 그리고 화학 업체들 때문에 이 지역이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생존하기에 불가능하게 됐고요. 근데 환경 보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개를 우리가 보완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요. 이 법정에서는 이 물개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이 변호사가 필요한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격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물개들 같은 경우는 아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서 소송에서 각하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때부터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수십 년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2주 전에 참여를 했는데요. 독일 남부 지역에서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강에 대해서, 로이자 강인데요. 뮌헨 남쪽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이 강을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강에 대한 오염원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움직임이죠. 즉 우리 인류의 시각으로만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목소리를 우리가 동격으로 들어주면서 법인격을 부여를 한 거죠.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저희들이 전국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독일 헌법에 자연과 생태계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그런 수정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조직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매체에서도 다뤄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이 법제도를 생태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그 자연 시스템이 다 연계가 돼 있고 인간도 그 일부죠. 이렇게 연계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하게 될 것을 희망하고요. 전 세계에서 채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문 헌법은 없고요. 근데 법규는 있는데요. 서구 국가 중에 처음으로 이 법인격, 자연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 여러분들 아시죠? 판갈로이 강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가장 큰 강인데요. 그 강의 법인격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마오리족도 합의를 했고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가 2017년에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강과 그리고 이와 연관된 지류가 그리고 생태계가 다 법인격이 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생태계가 권리를 가진 것이죠. 이 자연의 보호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인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고요. 이 건과 같은 경우에 그러나 앞으로 자연에 대한 소송, 자연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강의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컨셉이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인정이 되고 있고요. 뉴질랜드가 첫 번째 국가가 된 것이죠. 서구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첫 번째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공유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현재 유엔에서 진행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UN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 중에 아주 강력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199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유엔이 신탁제도를 진행해야 된다. 즉 환경 신탁제도로 아니면은 지구 신탁제도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때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코피 아난이 즉 전 유엔 사무총장이시죠. 코피 아난이 제안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규정이 되는 것이죠. 이 국제법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이게 진행되지 않고 있죠. 사실 국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연보호법은 있지만 유엔 차원의 어떤 조약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의무 자체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죠. 국가요.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국가 차원에 부여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엔 차원의 신탁관리제도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신탁관리제도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기능이 굉장히 다른데요. 즉 새로운 신탁관리제도를 통해서 국가는
의무를 갖게 되는데 환경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지구 전체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지구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지구를 위해서요.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류 차원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동격에서 본다는 그런 시각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각각 국가에서 그리고 UN 차원에서 우리 자연을 보호하는데 그냥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내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리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없이 내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정상회담이 벌어질 것인데요. Summit for the Future는 2023년 여름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사무총장에 대한 조언을 하는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양한 조처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언문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9월에 지난 데에는 미래 서밋에서 선언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신탁제도에 대한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구에 대한 관리 위한 카운슬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제안을 한 것이 특사를 UN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특사를 우리가 파견을 했다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특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자연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UN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을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여러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대한 법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자연 조직 그리고 에일라라고 하는 호주 생태 오르거니제이션 조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직이고 저도 의장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수백 회원국이 아니면 회원사나 회원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 조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조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인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고요. 지구를 위한 훌륭한 분들 2019년에 서울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지구 신탁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같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평화지대로 같이 보호를 해서 사실 이 자연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실무 그룹이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주도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제주 남방 돌고래가 그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태계의 법인격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여가 된다면 상징적이 되겠죠. 이 대주 남방 돌고래가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캐릭터이기도 한데 이를 통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증폭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법인격 부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동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재적인 가치를 위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토론자들과 같이 열정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세만 교수님 역시 전문가이시고 또 학자이시고 또 운동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걸 이제 요약하면 법적으로 두 가지 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생태법인 그리고 두 번째는 신탁제도입니다. 그래서 신탁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법률적 길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엔 특사, 특별히 미래 세대를 위한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작년 3월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기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위헌 판결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 기후법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 20대, 10대 분들이 기본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성세대 그리고 50대 이상, 40대 이상보다도 미래 세대의 기본권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들 연구를 하셨는데 다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래서 발표 두 분의 귀한 발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수진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동물생태보존연구소 장수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생태법인의 어떤 구체적인 적용 대상으로 언급된 남방 큰돌고래들의 현황과 위협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과학적으로도 이 돌고 남방 큰돌고래라는 동물이 생태법인의 적용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남방 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매우 높은 사회성을 가지고 국내에 약 120여 마리가 정도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을 서식지로 삼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는 특히 남서쪽과 북동쪽, 남서쪽의 대정읍과 북동쪽의 구자읍, 성산읍 주변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서식지로 삼고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주간에는 거의 90%에 가까운 시간을 이동을 하고 먹이를 먹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90% 정도의 시간을 먹고 이동하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이 남방 큰돌고래 야생개체군을 쭉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에 걸려서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죽어나가는 개체들을 꾸준히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선박 관광이 진행이 되면서 연안 가까이에 서식하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들을 대상으로 가까이 접근을 하거나 이동 경로를 가로막거나 혹은 행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관광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또한 굉장히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선박기 접근을 300m 이내로 했을 때 남방 큰돌고래가 먹이를 먹거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유의미하게 행동의 변화가 되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또한 관광 선박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이 상처들은 남방 큰돌고래 직접 저희가 제주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선박
에 의한 상처로 추정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처들은 아니고요. 이런 상처를 가진 개체들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남방 큰돌고래에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박 관광들이 이러한 사고의 확률을 좀 더 높인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박에서 나타나는 소음 또한 남방 큰돌고래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남방 큰돌고래들끼리 교류하는데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음향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방해를 하는다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남방 큰돌고래가 제주 전역을 서식지로 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세워졌거나 세워질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 구간들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남서쪽과 북동쪽의 남방 큰돌고래의 핵심 서식지라고 말씀드렸던 구간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2018년에 이루어졌던 한둥평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남방 큰돌고래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저희가 그 바로 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음향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여름 내내 4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하루 이틀 정도를 빼면 아침과 밤에,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에 모두 남방 큰돌고래가 발견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봐서 남방 큰돌고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지에 제대로 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 현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남방 큰돌고래들은 사실은 과학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사회적 합의 또한 이 동물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지점에서 생태법인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남방 큰돌고래 보존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생태법인의 지정은 궁극적으로 남방 큰돌고래 보존뿐만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속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순인 소장님은 뭐 돌고래를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TV에도 가끔씩 나오셔서 또 이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과학적 접근을 해주셔서요. 지금 저희는 법학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중요한 데이터, 객관적 데이터를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은 모두 토론을 듣고 마지막에 플로우 계신 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리고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바로 다음 토론자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 소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동물권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도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생태법인을 제안해 주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활약해 주시는 진희정 교수님과 또 법에 갇힌 자연, 정치에 갇힌 인간, 저 몇 년 전에 그 책을 통해서 생태법 운동에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오늘 그 클라우스 보세만 교수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제 세션을 마련해 주신 제주 포럼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에 동물권 단체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돌고래 쇼장의 그 돌고래 또 흰고래를 포함한 돌고래들의 감금과 학대의 문제점을 알리고 돌고래 쇼를 보러 가지 않겠다라는 언락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돌고래들의 무덤과도 같은 수족관에서 돌고래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몇몇 시설을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을 기획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봉착했던 난관은 아르헨티나나 미국에서 앞서 다른 나라들에서 겪었던 일들인데요. 드넓은 바다를 유영하는 돌고래들이 인간의 말로 번역을 하면 영문도 모른 채 납치, 감금돼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또 중노동에 시달리다 절반 이상이 벌써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현행법상 동물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법원은 비인간 동물을 소송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 고민과 회의 끝에 결국 돌고래 법인격을 주장하면서 소송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런 감금 상태, 수용 상태에서의 해제를 구하는 인신구제를 청구하는 대신에 동물권 단체들이 돌고래쇼 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비인간 동물 혹은 이제 자연물의 법인격을 인정하느냐는 그 사회의 동물권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라서 아르헨티나나 인도, 뉴질랜드, 콜롬비아 이런 국가에서는 명시적으로 비인간 동물 혹은 자연물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소송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생태법인 제도는 이제 생태적 가치가 큰 생태계 혹은 동식물에게 생태 법인격을 부여하고 이런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법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까지를 첫 번째로는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태 문제의 특수성과 또 문제 해결의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사법 체계로는 이 생태법인을 받아들이기 도입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자연물 혹은 이제 미래 세대의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 당위성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세계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까 이제 여러 사례를 좌장님이나 이제 클라스 보세만 교수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어떻게 온전히 보장하고 그 조력자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그것을 위한 법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력자의 모습은 좀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생태법인을 뒤에서 돕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뒤에서 본다는 의미를 가진 후견인의 지위에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다 좀 능동적인 대리인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조력자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과 함께 생태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한가누이강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마오리족의 대표 그리고 그 말하자면 지역의 공무원을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모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물의 의사결정 능력 또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또는 부족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굳이 후견이나 대리라는 개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생태법인의 모습을 좀 더 유연하게 펼쳐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생태법인의 인간을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한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생태법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생태법인의 인간을 배제해야 되는가 생태법인을 꼭 자연물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자신이 엮여 들어간 공생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공생적 집합체인 생태법인에게 제3자의 힘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인격체로 존재하고 권리를 요구하고 책임을 지고 또 저항을 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좀 더 좀 다양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상력을 같이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래 세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 용어들을 좀 사용해 주셨는데. 예,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기별로 법치주의의 구조가 변동되면서 100년 단위로 변하는데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 21세기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 핵심 키를 지금 이 생태라는 화두로 보고 있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니라 보셀명 교수님도 그렇고 독일의 또 책들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헌법 질서가 지금 구성되고 있다.
1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기존의 사법 체계로는 한계를 느낀다.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선도적으로 이 생태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헌법 질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뉴스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많이 보셨을 텐데 결정이나 그런 기본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 철학적으로는 동반자로 보는 거죠. 자연을 일단 우리가 지배자가 아니라 공존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토론자로 바로 또 남종현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환경 기자를 하고 있는 남종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가 아님에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도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공원에 있는 오랑우탄을 대상으로 거울 실험을 통해서 자의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인간 인격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기사를 계속 써왔던 점이 또 이번 토론회와 맞닿은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물이나 자연의 법인격을 주자는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물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동물권에 기반한 것들과 좀 연관이 돼 있는 움직임인데요. 이 동물행동학과 같은 그 과학적 성과를 반영해서 인간처럼 자의식과 정신세계가 발견된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주자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동물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 NHRP가 동물이 구속되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지닌 법인격체다 하면서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해서 동물원이나 실험실에 감금된 동물을 풀어주라는 그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신보호영장은 쉽게 말해서 이 동물들도 인간처럼 감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풀어달라고 영장을 내는 건데요. 주로 대상은 침팬지나 코끼리 같은 이른바 고등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 동물 종 사이에 위계를 형성한다며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범주를 인간과 비슷한 고등동물에게 확장하는 또 다른 인간 중심주의일 뿐이다 라는 어떤 근본적인 비판인데요.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 종마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지구조와 다른 실존적 세계, 다른 감각 세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측정 가능하냐, 결국은 또 다른 인간 중심주의일 뿐이다라는 어떤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법인격을 주자는 논의는 심층 생태학에 기반해서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흐름입니다.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이 대표적인데 법과 거버넌스가 지구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뉴질랜드가 한가누이 강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누이 강 사례는 마오리 부족 원주민 문화가 법 체계로 반영된 맥락이 있다는 점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마오리족의 원주민 운동 차원을 계기로 해서 이 법이 제정됐다는 점 우리가 좀 그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오리족의 문화가 산이나 강, 동식물을 인간과 친족 관계로 보는 어떤 세계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관이 반영됐다는 점 또한 우리가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남방 큰 돌고래가 일단은 제주 문화의 굳건한 상징물로 자리 잡아야 이 생태법인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보전, 관찰, 연구 이 세 바퀴를 통해서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 문화 그리고 한국의 문화 속에서 굳건히 자리 잡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보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 앞바다, 드라마 우영우에서도 나왔었는데 남방 큰 돌고래가 거의 매일 관찰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그 관광 선박이 돌고래 가까이 다가가서 생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선박 관광에 대한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이나 천년기념물 같은 제도를 통해서 보전 가치를 대내에 알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찰, 관광 분야인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남방 큰 돌고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남방 큰 돌고래를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대정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육상 관찰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늘어나는 방문객에 불구하고 충분히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육상 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남방 큰 돌고래 생태 정보와 바다의 보전 가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세계적인 그 고래 돌고래 보호 단체인 WDC라고 있는데요. 이 단체가 스코틀랜드 모레이퍼스에서 운영하는 돌핀 센터가 아주 모범적인 육상 관찰과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래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그 연구 결과의 유통이 결국 해당 생태계와 종의 이미지와 명성, 보전 노력에 기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방 큰 돌고래 연구가 활성화되고 또 이것들이 대중에게 유통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캐나다와 밴쿠버 사이에 그 세일리시에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사실 범고래의 대부분 다큐멘터리나 사진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대표적인 생태 관광 구역이자 세계 그 범고래 연구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사실상 고래에 관한 그 보전 가치가 확산된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기자님답게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또 날카롭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이 이제 조금 오버되진 않았는데 플로우에 좀 시간을 확보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우리 마지막 토론자이신 박태원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박태원 교수님은 환경법 학회 한국의 환경법 전문가로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환경법을 가르치지만 실제 이제 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아까 잠깐 나왔던 이제 지구법학입니다. 지구법학에서 이제 자연의 권리가 그 지구법학의 핵심 내용이어서 지금 자연의 권리에 관해서 이제 많은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발제자의 그 생태법인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제가 준비한 토론문 쭉 그냥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권리의 어떤 역사적 본질적 기능에 관한 주제입니다. 서구의 법 전통에서 이제 권리 부여는 사회적 책무 그리고 의무 부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어떤 이러한 책무 사이에서 상호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계약 원칙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철학에서 이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은 이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어떤 법인격, 권리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의 기능을 우리가 잠시 숙고를 해보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법 규범 내지는 사회 관습 또는 윤리 이론에 따라서 사람에게 무엇이 허용되는지 또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어떤 규범적 규칙입니다. 따라서 일련의 권리를 이제 수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자유와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그러한 결정의 문제고 이런 결정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는 해야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한 사회의 어떤 특정한 견해의 바탕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권리로는 결국은 인간은 주체, 자연은 객체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한 견해의 반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권리에 관한 이러한 개념 아이디어는 시간에 따라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류서의 시대에 이제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어떤 성원의 건강과 안녕은 결국은 지구 공동체의 어떤 건강과 안녕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윤리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공동체는 결국 관계 공동체이고 관계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성원 간의 관계가 호혜적이어야 합니다. 관계가 호혜적이려면 각 성원은 동등하게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유를 누릴 어떤 고유한 이익과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이 권리 인정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자연의 이익과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굳이 권리 문제가 아니라 보호 내지는 돌봄의 문제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요? 권리를 통해서 자연은 이러한 관계에서의 어떤 주체성 내지는 당사자성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육이라는 문제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성년 자녀는 이제 단순한 어떤 양육, 보호의 대상을 넘어서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 윤리의식이 형성됐고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마침내 이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법 규범의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범의식이 결국 양육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에서 그 자녀들도 양육하는 권리를 갖는 주체로, 권리 보유자로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규범 그 의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 이제 동물을 자유를 가진 권리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존재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권리, 또 생태계 내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자유를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의 육식, 그다음에 서식지 개발은 원리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되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장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권리 운동의 궁극 목표는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을 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행동하도록 고무하고자 바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관하여 사람들의 이해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생태법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이러한 발표자의 제안은 한국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서 시대에 우리의 인식은 지역 공동체, 세계 공동체, 나아가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지구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류는 공동체에 책임 있는 한 성원으로 나머지 성원과 공존하며 공동 번영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사회는 발표자의 제안을 진지한 어떤 법적, 정치적 과제로 이렇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 발표 토론 다 마쳤고요. 아까 우리 보셀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단체들이 독일에서 지금 참가하고 있고 강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많은 여론 매체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플로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편하게 그냥 평소에 생각하셨던 거라든지 궁금했던 거 질문해 주시면 여기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과 매칭해서 한번 토론을 같이 모색해 보고 발전시켜 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플로에서 질문 있으신 분? 예. 바다환경 보전예배 회장 한광수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장수진 우리 선생님께서 남방 돌고래 관계된 그 설명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지도 사면에 일주일에 2번씩 해양환경 청소를 하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1번씩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석유화학 그 물질들이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기 석유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그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청소하다 보면은 그 비닐로 또 스트로브 또 이제 옷 이런 밧줄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아줌마들하고 우리 남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돌 밑에 그런 쓰레기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큰 돌 엉덩방에 있는 큰 돌들 있잖아요. 우리 그 지렛대 가져가지고 다 청소를 해서 다 쓰레기들 다 꺼내요. 그렇게 해서 다 해서 거두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저 장소진 저 선생님께서는 난방 돌고래를 이렇게 저 보호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보호라는 것은 아까 보니까 비닐도 먹어서 돌고래도 죽고 거북이도 죽고 그런다는 말씀하시던데, 이 먹이가 없어서 죽는다는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저 사면이 말이지 정치망이 있어요. 정치망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소형 선망이 있어요. 대형 선망들은 이제 조금 떨어져서 저쪽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니까 그런 데로 괜찮은 걸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망 같은 경우는 그 여름 내내 엄청나게 그 고기들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없으면 이거 비닐이나 수트로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 닮은 거. 그렇잖아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해양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예, 그것도 그러고. 예. 아까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그 점만 정리하고 질문은 다른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생태법인의 사실은 환경오염 문제는 뭐 저희가 말을 안 해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주로 생태법인에 이제 이렇게 한정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김도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을 못 전해주신 부분이, 그 생태범위는 공생적 인격 체임으로 다양한 상상력으로 이제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아이디어까지 생각해 보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건 뭐 바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황건의 강사가 사례가 굉장히 획기적이기는 한데, 인간은 후견인, 그러니까 정말 어디까지나 이제 조력자로 두는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제도적 정비나 이런 것은 조금 더 품이 들겠지만,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넘어서서 법인이 반드시 이제 뭐 돌고래라고 해서 한 개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방 큰 돌고래도 한 개체마다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남방 제주도에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들을 이제 묶어서 법인으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력자들과 자연물, 이른바 그 생태 법인화하는 그런 자연물들을 하나로 묶는 법인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여러 이제 다양한 선택지들을 두고 우리가 상상력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생태법인의 뭐 정관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넣느냐, 거기에 그 구성원들이 이제 뭐 동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나 그런 것도 요구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생태법인 내에서도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에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하면 구체화할수록 조금 더 생각할 거리는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좀 풍부하게 좀 열어놓고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저도 김도희 변호사님께 아까 전에 그래도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남방 큰 돌고래나 이제 돌고래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방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법인격이 부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거의 법인체를, 그러니까 수족관이나 이런 데를 이제 소송하는 걸 후회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후회를 하시는 건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람으로 치면 그 한국의 인신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수용 상태, 감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의 부당함, 부적절함,
뭐 그런 불법성을 인신 구제 청구, 그래서 인신 그 수용 상태에서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그 헤비어스 코퍼스라고 해서 인신보호 영장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송을 해서 동물원 오래 갇혀 있었던 그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그런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생처리로 갈 수 있었고 쉼터로 갈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상 뭐 지금 법원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입장이라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2019년에 사냥 소송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후견인도 같이 이제 지정을 하면서 사냥을 원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소송을 기획할 때 그 1, 2년 전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안 되는 그런 좀 현실적인 거를 감안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또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원 수족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해보자라고 결론을 냈었는데, 계속 이제 계란으로 발치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조금 더 이제 계속 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차원의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네, 주제 발표할 때 클라우스 보셀만 선생님이 독일, 뉴질랜드 유엔 얘기하셨는데, 그 유엔 주도하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유엔 주도하의 변화라는 것이 뭐 1992년 리우 회의 이후에 30년 동안 지구 환경을 같이 보존하고자 했지만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생태 법인 등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유엔 주도하의 변화가 실효성을 가진다고 조금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es. 네, 우선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국제적인 환경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협약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정말 많은 글로벌 차원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많은 실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이제 협약 같은 거는 잘 해놓고 목표도 높게 잡아놓고 현실에서는 굉장히 조금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리우 발표가 있었죠. 1992년에 정말 중요한 그런 문서였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었고, 일곱 번째 원칙을 보면 의무가 있다. 국가들이 반드시 협력을 해서 보호를 하고 복원을 해야 한다. 지구 생태계의 완전성을 복원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완전성, 지구 생태계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학적인 그런 완전성이라는 것은 저희 생태법인도 그렇고 자연의 권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다라면 이제 그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이고, 권리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논의를 하고 있는 돌고래 같은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한다. 왜냐하면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꽃도 그렇고요. 생태계에도 또 지구 자체에도 권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도 존재의 권리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약간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도 환경법을 개정을 하고 있고 새로운 법을 통해서 도입을 해서 뭐 법안이 이제 내달에 한 10월에 도입이 되는데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이 생태계 시스템의 완전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요. 생태계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유용한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를 따로 놓고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모두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난개발을 하는 특히 서구 사회에서 사람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보았던 그런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저희 서구 사회 외에도 저희 도교를 볼까요? 동양의 도교를 보자면 그리고 불교를 보면 서구 사회와는 다릅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다른 종교도 있죠.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접근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인간 중심적인 것들을 지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본주의라는 개념도 있겠습니다. 자연에는 관심 없고 자연을 그냥 자연자원으로 보고 그런 생각들이 만연했습니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저희 생태법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전환점을 찾는 거다. 우리 사회가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사실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특성이라든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해야 한다라는 것, 저희 어스 차터라고 해서 국제법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연헌장이라고 부르죠. 지구헌장이라고 부르죠. 인권 기구 이런 다양한 기구에서 헤이그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헤이그의 평화의 궁전에서 도입이 되었고 당시에 국제사회가 함께 모여서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에 지역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헤이그 원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커뮤니티라는 것이 사실 인간의 커뮤니티 외에 또 자연의 커뮤니티, 좀 더 크게 보면 그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공동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다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원칙이 도입이 되었고 굉장히 자세하게 명문화했습니다. 권리와 책임 그리고 또 저희 신탁 제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또 가이던스라서 관리인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후견인이라는 그런 내용도 해주었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스스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후견인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인, 신탁제도가 필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국제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미 명시화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권리를 강화하자, 생태법인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그런 권리를 우리가 해석을 더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런 권리라기보다는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공존이다라는 내용이 그런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명시화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UN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자 간의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또 보고서도 쓰고요. 이게 미래에 굉장히 큰 도전 과제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보면 이 글로 직접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신탁제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고서가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저희 총회에서 이 어젠다를 정했고 9월 24일이었나요? 이때 어젠다로 정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렇게 논의하는 내용이 사실 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오늘 주최를 해주신 제주도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도 사실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했던 논의들 앞으로도 또 많은 자리에서 더 많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6시 반까지였는데 한 2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언급보다는 마지막으로 우리 생태법인을 제안해 주신 또 진 선생님의 멘트를 듣고 그것으로 그냥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1분 이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하기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떤 지구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류의 어떤 노력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보슬만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구하는데도 보슬만 교수님이 연구가 상당히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보슬만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핫핑크 돌핀스의 노력과 협조가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녹색당이 생태법인 조례를 공약으로 해줘서 일반 대중들에게 생태법인을 알리는 데도 좀 기회를 해줬다는 걸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